오늘 밤 나는 팔렸다. 값은 10억 원이었다. 문장이 입술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비가 쏟아졌다. 남산을 감싸고 내려앉은 구름이 강남의 넌을 물먹은 종이처럼 번지게 만들었다. 비닐 우산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어지럽게 귀를 때렸고 유리문 안쪽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따뜻할 만큼 번들거렸다. 로비 한쪽에 선 아버지는 젖은 정장을 두어 번 털어 올리더니 내게 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하요나 사람 기다리게 하지 마라. 오늘만 잘 넘기면 우리 다 살아. 그 말에 사라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채권자에게 끌려다니던 몇 달 동안 아버지의 입에서 살아라는 단어는 간신히 숨붙어 있는 종이장 같은 의미가 되어 있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숫자는 귀신처럼 내 꿈을 쫓아다녔다. 10억. 20으로 셈하면 10번이면 끝나는 숫자지만 내 몸으로 셈하면 살아있는 날들 전부로도 못 갚을 숫자였다. 유리문이 열리며 검은 우산 몇 개가 순서대로 접혔다. 길들여진 발소리, 일정한 호흡 나치근 향수. 가장 먼저 들어온 남자는 웃지도 찡그리지도 않은 표정으로 현관의 무릉덩이를 피했고 나는 그가 씌워온 어둠이 더 오래 비 내리는 밤 같다고 생각했다. 검은 정장 소매 끝이 딱 맞게 손목뼈에 닿아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슬쩍 고개를 숙였다. 도하은 씨,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목소리. 그 사람의 이름은 고강우였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더 정확히는 바람소리처럼 매체를 스쳐 지나가는 기업인의 얼굴들이 늘 같은 틀에 박혀 보여서 그 틀 속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니 그는 틀에 들어가지 않았다. 한 눈금쯤 비켜서 있었고 그 한 눈금의 어긋남이 사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내 옆구리를 밀었다. 인사해라. 간구 대표님이야.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로비 공기에서 금속 소리처럼 울렸다. 간구는 내게 시선을 준 채 아버지에게 말했다. 밖이 시끄럽습니다. 로비가 적당할까요? 아버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나는 답하지 않았다. 비에서 막 건져 올린 물고기처럼 심장이 펄떡거렸다. 누군가 내 몸값을 숫자로 말하고 누군가 내 미래를 계약서 몇 장으로 감싸려 한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혀끝이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간구가 코트 안쪽에서 작은 천을 꺼내 내게 건넸다. 짙은 녹색이었다. 어느 오래된 여름숲에서 한 움큼 뜯어낸 색. 수놓은 자수 문양이 아주 약하게 빛났다. 촉감은 매끄럽고 변덕스러웠다. 그는 낮게 말했다. 젖은 손을 그대로 두면 추워집니다. 잡고 싶은 말을 못 잡게 되죠. 나는 그 천을 붙잡은 채 늦게 숨어있던 울음을 삼켰다. 울음을 삼킨 자리에 목이 헐었다. 내가 그 천을 쥔 손을 내려다보자 실오라기 몇 올이 내 손가락에 얽혔다. 나중에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자기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원래 나온 것을 돌려준 사람처럼 행동했다. 조건을 듣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가 모금함에 떨어지는 동전처럼 얇았다. 혼인신고부터 합니다. 간구가 바로 대답했다. 오늘, 이 밤이 끝나기 전에. 서류는 준비되어 있고 저희 쪽 변호사가 구청 야간 창구를 열도록 조치했습니다. 서류에 들어갈 정보는 변호사가 설명할 겁니다. 대신 우리 집안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깐 더 어두워졌다. 특히 할아버지께. 그분은 심장이 약합니다. 놀라움을 즐기지 않는 분이고 거짓말을 더 싫어합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안전은 제가 책임집니다. 빚 때문에 당신에게 향하는 모든 위협은 제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결혼은 한시적입니다. 제게 필요한 건 시간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건 보호겠지요. 계약 기간은 앞으로 제가 정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놓아줄 겁니다. 내가 묻지 않은 마지막 조건을 그는 말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밤 로비의 어휘 목록에 없었다. 대신 빚 책임 보호 기간 같은 단어들이 서늘한 유리처럼 서로를 맞부딪혔다. 대가로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겨우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사라지지 않는 것. 한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멎었다. 나는 그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는 내게서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기억이 선명한 얼굴 이름을 잃어버린 어떤 시간. 그러나 그 밤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묻는 여유조차 없었다. 젖은 녹색 손수건은 내 손에 있었고 그 천은 마치 나를 선택한 증표처럼 미묘한 열을 품었다. 아버지, 내가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피로와 계산으로 붉었다. 나 혼자 가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마른 나무 같은 소리를 냈다. 이건 다 너 위해서야. 그 말에 빈 구멍을 보았다. 어떤 말은 비를 맞으면 더 무거워져서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어떤 말은 비를 맞으면 쉽게 흘러내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버지의 말은 후자였다. 그는 내가 알던 사람 같지 않았다. 빚을 진 사람에게서 떨궈져 나온 미안함은 아주 가벼워서 밤바람에 이리저리 굴러갔다. 출발하죠. 간구가 말했다.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아퓨리를 쓸고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낮은 목소리로 서울의 밤을 훑었다. 간구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철을 내게 밀어주었다. 요약본을 한 장 빼어든 나는 글자들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느낌 속에서 조항들을 읽었다. 혼인신고 보호조치, 비밀유지 계약 해지.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내 삶의 페이지가 넘겨졌다. 그 날개 끝이 내 볼을 스쳤다. 돌려드릴게요. 나는 녹색 손수건을 내밀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 손수건은 이상하게도 자주 길을 잃습니다. 주인이 여럿이라서요. 이번에는 당신이 들고 있어 주세요. 여럿이라니요. 이 언젠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설명은 오지 않았다. 대신 구청의 불빛이 왔다. 야간 창구는 생각보다 따뜻했다. 단정한 단발머리의 서기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고 나는 무수한 서명 중 어느 줄이 내 숨을 바꾸는 줄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이름을 적었다. 도하운. 글자 3개가 오늘 밤 유독 날렵했다. 마지막 도장의 붉은 잉크가 종이 위에 퍼질 때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를 읽는 소리, 어쩌면 무언가를 얻는 소리. 서류철이 닫히자 간구는 한숨과 닮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는 거짓말을 하게 되었군요. 누구에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어릴 때부터 두려워하던 사람에게요. 그가 말하던 사람을 나는 곧 보게 될 터였다. 서울에서 가장 한적한 길을 지나 그의 집에 닿았다. 정원은 물에 젖은 흙 냄새를 진하게 머금고 있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어둠이 한 겹 더 얇아졌다. 그는 내게 방을 보여주었고 문 앞에서 멈췄다. 여긴 당신 방입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일은 쉬고 모레 회사로 오세요. 회사요. 디자인팀. 물론 당신의 원래 이력과 상관없이 저는 당신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게 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말이 실제보다 더 먼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자라는 말은 내 어린 시절을 오래 따라다닌 단어였다. 나는 늘 누군가의 뒤에 서서 나를 접었다. 버스의 마지막 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재봉틀 바늘의 오르내림과 벽시계 초침을 같은 박자로 맞추며 아버지가 떠왔던 헛된 꿈의 자락을 접으며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감사는 나중에 해주세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내일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당신을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준비해주세요. 나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을 열자 빗소리가 더 크게 들어왔다. 얇은 커튼이 들썩였다. 침대 위에는 깨끗한 수건과 샴푸, 간단한 잠옷이 놓여 있었다. 나는 녹색 손수건을 베개 옆에 올려두었다. 그것이 내 것인지 그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 밤만은 내가 쥐고 있는 증표 같았다. 샤워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얼굴은 아는 얼굴 같으면서도 낯설었다. 눈가에 젖은 머리카락이 눌어붙어 있었다. 입술이 희미했다. 나는 내 뺨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감정이 둔해진 날에는 모든 질감이 서서히 뒤섞여 같은 표정을 한다. 비닐의 번들거림과 물의 무게와 천의 결이 모두 비슷해진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버스 창문이 흔들리는 장면이 떠올랐다. 부산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오던 날 나는 가방 속에 작은 재봉 가위를 넣어왔다.
언제고 다시 돌아가야 할 듯한 불안 때문에 늘 가볍게 싸울 수 있는 도구들을 챙겼다. 그날 밤 내 손은 비누 냄새를 간직한 채 어딘가 허공을 붙잡았다. 내가 자고 나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져 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빗소리는 이미 멎어 있었다.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을 누비듯 지나갔다. 물을 끓여 차를 마셨다.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따뜻한 것이 목을 내려가야만 살 것 같았다. 잔을 비우려던 순간 현관 쪽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났다. 하윤 씨, 문을 열자 간구가 있었다. 오늘의 그는 검은 옷 대신 회색 카디건을 입고 있었다. 사람을 매만지는 빛이었다. 그의 어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아 보였다.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손녀 사윗감을 본다며 아침마다 전화를 하셔서요. 제 거짓말이 얼마나 서툰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문턱을 넘으며 녹색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는 것도 잊지 않았다. 현관 옆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부드럽게 흐려졌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은 노인이 몸을 일으켰다. 얼굴은 서울 하늘처럼 얇게 맑았고 눈빛은 윤이 났다. 이 아이가 혜운이구나. 고 회장이 내 손을 잡았다. 손은 따뜻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낯설지가 않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법이 어디 있나 싶지만 그래도 부탁할게. 우리 간구를 너무 혼내지 말아라. 저놈이 속은 단단한데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해. 간구가 마른 기침을 했다. 고 회장은 웃었다. 네오 나한테 또 거짓말했지. 그 말이 내 귓속을 가볍게 치고 지나갔다. 거짓말. 우리는 이미 거짓말 위에 서 있었다. 내 이름이 새겨진 혼인신고서 설명하지 않은 서늘한 과거 준비되지 않은 가족의 인사. 하지만 거짓말이 늘 죄만은 아니었다. 때로 거짓말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얇은 거즈처럼 쓰인다. 상처에 바로 붕대를 감으면 더 아프다. 약한 천을 한 겹 덧대고 그 위를 감아야 피가 멎는다. 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모셔가겠습니다. 간구가 말했다. 일정이 겹쳐서요. 그래라, 혜운 양 밥은 먹었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이따가 먹겠습니다. 고개를 잘 숙이는 법을 배웠구나. 눈도 제대로 마주치네. 좋아, 나중에 차나 같이 하자. 문 밖까지 배웅한 뒤 우리는 잠깐 서 있었다. 햇빛이 현관의 신발장 위를 얇게 덮었다. 간구가 낮게 물었다. 겹나죠? 개업나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거짓말이 선의일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툴다고 했잖아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은 오래된 문을 여는 소리 같았다. 그런데도 해야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날 오후 나는 회사에 갔다. 강남대로를 따라선 정오의 햇빛이 눈을 가늘게 만들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내 손이 자꾸 주머니 속 손수건을 만졌다. 장식적인 자수의 선들이 손끝을 간지렸다. 숫자와 전표 계약서와 도장이 지배하던 지난밤과 달리 오늘의 나는 선과 곡선과 질감의 언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무겁게 버티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또 누군가의 딸이었다. 이 모든 것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질 수 없다는 걸 나는 어제 깨달았다. 디자인팀의 유리문을 밀자 잉크 냄새와 새 페인트 냄새가 섞여 나를 감쌌다.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들지 않았다. 모니터에 박힌 눈동자들은 누군가가 새로 들어왔음을 알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표정을 쉽게 지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누군가가 말했다. 처음 뵙네요. 어떤 분이세요? 도하은입니다. 내 목소리가 또 얇아졌다가 곧 굵어졌다. 디자인팀으로 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저는 박나라예요. 그녀는 웃었다. 웃음은 예의 바르고 매끈했으며 두께가 일정했다. 그 웃음의 끝이 생각보다 빨리 닫혔다. 오후 회의에서 나는 내내 메모만 했다. 사람들이 합의하는 속도는 빠르고 반대하는 속도는 그보다 빠를 때가 많았다. 나는 가능한 한 말을 아꼈다. 말이라는 건 돌처럼 굴러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다리처럼 걸쳐서 사람을 건너가게도 한다. 내가 오늘 던질 말이 어느 쪽일지 판단할 자신이 없었다. 퇴근 무렵 하늘이 다시 흐려졌다.
사무실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바닥에 그림자들이 늘어났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알림 몇 개가 밀려 있었다. 부산에서 올라온 사촌들의 단체 채팅방이었다. 손을 올렸다 내렸다. 메시지를 열지 않았다. 대신 귀를 긴장시킨 건 알림음이 아니라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노크 소리였다. 회사의 한쪽 복도 유리문과 유리문 사이 그림자가 길게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서 남자가 걸어 나왔고 나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마음 한편이 휘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낯설지만 낯익다.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얼굴. 하윤 씨, 강우였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걸 전해주려고요. 내일 쓸 명함과 출입카드, 그리고 작은 것 하나. 그 작은 것은 카드키 뒤에 달린 종이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얇은 펜던트 하나가 들어있었다. 초록색 실크끈에 매달린 작은 매듭. 내가 들고 있던 손수건의 색과 닮았다. 실용적인 건 아니지만 나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다. 뭔가를 찾을 때는 눈보다 손이 먼저 기억하더군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잠깐 외근이 있습니다. 동행해주세요. 어디로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부산입니다. 나는 침을 삼켰다. 장례는 끝났어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지요. 그의 눈빛이 짧은 순간 어두워졌다.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을 불러요.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주는 게 먼저입니다. 기차는 다음 날 새벽에 출발했다. 새벽의 서울역은 나처럼 말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표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굴리는 사람들, 종이를 접었다 펴는 사람들. 한 칸에 같이 앉아 창밖을 보았다. 유리에는 내 얼굴과 간구의 얼굴이 겹쳐 비쳤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갈 때마다 창문은 거대한 거울이 되어 우리를 불렀다. 나는 거울 속에서 내 얼굴을 곧게 보았다. 서울로 올라올 때의 나와 내려가는 나 사이에 나는 한 장의 종이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그 종이는 구청의 도장이 찍힌 서류였고 내 이름과 그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다. 부산역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한 겹 10개 깔려 있었다. 택시를 타고 골목을 지나 어머니의 사진이 모셔진 작은 빈소에 닿았다. 문을 열자 사촌들과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내 눈이 먼저 찾은 건 사진 뒤편에 올려둔 작은 벨이었다. 누군가 오면 울리라고 만든 벨. 나는 그것을 울리지 않았다. 도착했다는 말은 사람이 해도 되는 말이니까. 사촌 하나가 내 앞을 막아섰다. 정장을 빼입은 사촌 오빠는 상복 소매를 걷어 올리고 낮게 말했다. 돈은 준비했나? 돈은 없고. 내가 대답했다. 말은 있어. 그는 비웃었다. 서울서 배워온 말 같은 건 여기 안 통한다. 바닥에 장판이 살짝 들떠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집의 습관 같은 것이었다. 나는 문턱 위에 발끝을 올리고 숨을 골랐다. 얇은 향 냄새가 사람들의 옷에서 났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고 정적이 무겁게 엎어졌다. 간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검은 우산이 잡혀 있었다.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촌 오빠가 한 발 물러섰다. 간구는 내 옆에 서서 아주 간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내 아내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뻣뻣하게 굳었다. 어떤 얼굴에는 놀람이, 어떤 얼굴에는 계산이, 어떤 얼굴에는 단순한 피로가 스며 있었다. 사촌 오빠의 혀끝이 잠시 굳어졌다가 다시 풀렸다. 증거라도 있나? 나는 주머니 속에서 손수건을 쥐었다. 내 손가락이 자수의 매듭을 눌렀다. 간구가 말없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의 입구를 잡아찢는 소리가 빈소의 공기를 베었다. 그 안에는 구청의 도장이 찍힌 종이가 있었다. 글자들은 밤보다 더 분명했고 도장의 빨강은 살아있는 사람의 피처럼 따끈했다. 오늘부터 그녀에게 손을 대는 모든 행위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간구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여기에 온 이유는 작별을 위해서입니다. 돈 이야기는 제가 처리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할 수 없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구석에 앉아 있었다. 상복의 끈이 어깨에서 흘러내려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 눈길이 향한 방향을 알았다. 비어있는 냄비와
마른 접시, 담기지 않은 국과 나누어 먹히지 않은 밥. 아버지는 음식을 써는 사람보다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에 더 가까웠다. 평생. 나는 앞으로 걸어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진 속의 얼굴은 나를 보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다. 목소리를 만들었다. 외할머니, 서울은 비가 멈췄고 저는 어젯밤 결혼했어요. 축의는 나중에 받으셔도 돼요. 오늘은 그냥 제가 왔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바닥의 장판이 아주 낮게 울컥하고 울었다. 그 소리를 듣는 동안 내 어깨에 긴장이 풀렸다. 사람들은 자기 역할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분향을 하고 누군가는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간구는 내 곁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도 언어의 한 종류였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 배운 언어 중 하나. 서울로 돌아오는 KTX에서 나는 창문에 머리를 댔다. 햇빛이 기차 안을 눕혀 지나갔고 멀리 바다가 한번 반짝했다. 가끔 강구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는 최소한의 말로 통화를 끝냈다. 마지막 통화가 끊긴 후 그는 내게 물었다. 부산은 이제 끝났나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말했다. 끝났다고 말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은 아마 오늘이 아닐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내일의 시간을 약속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집에 돌아와 조용히 문을 닫고 침대 옆 탁자에 손수건을 올려놓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움직임은 사람을 잊지 않게 만든다. 멈춘 것들을 다시 움직이게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내 안에서는 낮은 물결이 번졌다. 나는 새로 배운 단어들을 입안에서 굴렸다. 아내, 계약, 보호, 비밀, 그리고 손수건. 하나의 천이 사람의 마음을 매듭처럼 묶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바느질을 할 때 매듭을 지어야 실이 풀리지 않듯 삶에도 매듭이 필요했다. 단단하지만 부드러운 매듭, 아파도 풀리지 않는 매듭. 나는 내 손가락으로 그 매듭을 더듬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름을 부르면 사라질 것 같은 사람. 그러나 그 밤에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바람이 내 대신 이름을 불렀다. 하윤 씨. 문 밖에서 간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문턱에 기대어 서 있었다. 얼굴에 피곤이 가늘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는 덧붙였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은 계약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요?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사내 메모였다. 한 줄. 내일 오전 한강변에서 짧은 촬영이 있으니 동행해달라는 내용. 사내 홍보팀의 일정표였다.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도 말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배우는 방식은 말보다 함께 서 있는 시간의 총량으로 결정된다고. 문이 닫히자 침묵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종이와 손수건을 나란히 올려두었다. 초록과 흰색. 비슷한 크기의 사각형들이 서로의 가장자리를 살짝 포개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언젠가 이 손수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까? 이 매듭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게 될까? 혹은 모르는 채로도 괜찮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다. 커튼이 반대쪽으로 부풀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잠이 오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는 내 심장 소리였다. 물에 젖은 종이가 마르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내일의 서울은 다른 표정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표정 속에서 한 사람의 아내로, 한 사람의 디자이너로, 한 사람의 손녀로 서 있을 것이다. 어느 이름으로 불려도 좋다. 다만 도망치지 않겠다. 사라지지 않겠다. 오늘 밤 내가 내게 한 약속은 아주 조용했지만 어떤 거짓말보다 단단했다. 나는 다시 한번 손수건을 쥐었다. 자수의 작은 매듭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그 매듭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나는 낮게 속삭였다.
나는 붙들고 싶다. 비가 멎은 다음의 공기, 방금 끝난 인사, 아직 시작되지 않은 사랑, 아직 발각되지 않은 진실, 다 붙들고 싶다. 그 밤 나는 오랜만에 울지 않았다. 대신 눈꺼풀에 얇은 빛이 걸렸다. 그 빛은 나를 깨우지 않았고 대신 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나는 내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났다. 재봉틀 바늘이 오르고 내리던 시간, 바느질을 배우던 손가락 부서지는 가위 소리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천조각. 나는 그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일 한강의 바람이 우리를 새로 묶을 거야. 한강의 바람은 그날 아침 유리창을 얇게 흔들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바닥에 대리석이 수조처럼 반짝였고 계절이 막 바뀌는 냄새가 사람들의 코트 사이를 스쳤다. 나는 출입카드를 태그하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일하러 온다. 누군가의 아내로가 아니라 디자이너로. 디자인실 유리문을 밀자 잉크 냄새와 새로 뜯은 종이의 펄프 냄새가 섞여 나왔다. 모니터 빛이 낮게 깔렸고 벽면에 붙은 컬러 차트들이 정오의 햇살보다 더 정확한 빛을 내고 있었다. 나는 빈자리에 가방을 놓고 숨을 고르며 주변의 소리들을 세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컵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소리들 사이에서 박나라가 의자를 끌어 내 자리 앞으로 다가왔다. 도하은 씨 어제는 인사만 하고 지나갔죠. 잘 잤어요. 덕분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미소는 사진 속 미소처럼 완벽했다. 치우침 없이 반듯했고 치밀함이 느껴졌다. 뒤이어 류정인이 시선을 들었다. 뿔테 안의 눈동자가 정확히 나를 따라왔다. 경력은요, 포트폴리오는 봤고요. 숫자보다 현장을 더 좋아하나 보던데. 둘 다 좋아합니다. 현장을 보면 숫자가 보이고 숫자를 보면 현장이 보이니까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멋있는 말이네요. 오전 팀 미팅에서 나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들었다. 언담. 전통 공예의 결을 현대 건축과 소리의 곡선으로 엮는 복합 문화 공간. 외부 파트너는 섬유와 금속 라이팅으로 유명한 중견 브랜드였다. 팀장은 도면과 일정표를 앞에 두고 말을 이었다. 애언담은 우리한테도 상징성이 커요. 올해 상반기 전시장 들어가고 가을에는 미디어와 라이팅이 붙습니다. 프론트 디자이너를 박나라와 도하은 투톱으로 갑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의 펜 끝이 딱딱 소리를 냈다. 박나라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웃음이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배려 감사합니다. 책임자의 용도, 솔루션과 소재 스펙은 제가 대행할게요. 혜은 씨는 컬러와 패브릭 레이어를 맡아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어딘가에서 작게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긴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질 때 나는 그 소리를 듣는다. 팀장이 달력의 날짜를 짚으며 덧붙였다. 오늘 밤은 한강미술관에서 유물보건펀드 경매가 있어요. 섬유보존팀장이 나오는 자리니까 네트워킹도 하고 촉감도 많이 보고 와요. 박나라 도하은 동행. 회의가 끝나자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선반에 올려둔 책을 꺼냈다. 몇 해 전 스승. 이건 선생이 나에게 적어준 메모가 책갈피에서 미끄러졌다. 서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재료는 그 길의 숨이다. 선을 잘 세우고 숨을 잘 듣고 흰 여백을 존중해라. 나는 그 메모를 다시 끼워 넣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금방 멎었다. 오후에 첫 외부 미팅이 있었다. 언담 측 실무자 황 차장이 샘플 박스를 열었다. 천의 결 두께, 분광 반사율 화염 테스트의 잔향. 나는 손끝으로 차분하게 만졌다. 섬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등을 스치듯 지나가는 촉감만으로도 어느 나라의 공기 속에서 마르고 어느 기계의 바늘 밑을 지나왔는지 대략 알 수 있다. 나는 질문을 줄 세웠다. 마인홀은 음향이 중요하니 강성이 있는 조직감이 필요해요. 가변 벽체와의 마찰 소음은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도 될까요? 그리고 미디어월 스크린과의 반사 관계에서 무광 레이어가 상부로 오면 더 부드러워질 겁니다. 황 차장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박나라가 내 말을 부드럽게 정리했다. 회의는 무난히 끝났다.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박나라가 갑자기 물었다. 스승이 있다고 했죠. 누구예요? 이건 선생님이요. 그녀는 짧게 웃었다. 이름값 하는 분이네. 그럼 더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그 말이 칼날처럼 얇게 나를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퇴근 무렵 나는 한강미술관의 유리 계단을 올랐다. 강 건너 불빛이 물 위에 풀어져 있었고 흰 드레스와 검은 턱시도가 번갈아 시선을 끌었다. 경매장의 사회자는 문화재 보존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울림있게 전달했다. 우리는 의자 끝에 앉아 취향과 예산과 프로젝트의 문맥이라는 세 개의 저울을 동시에 들었다. 나는 내 손에 녹색 손수건의 매듭이 닿는 걸 느끼며 숨을 고르게 했다. 박나라는 부티크 존으로 나를 이끌었다. 라이트의 색온도가 높아 모든 천의 결이 화사하게 보였다. 나는 몇 벌의 드레스를 손끝으로 읽듯 따라갔다. 그때였다. 카트에 얹힌 샴페인 잔이 뒤에서 앞으로 스르르 미끄러졌다. 누군가가 내 뒤꿈치를 아주 살짝 건드린 걸 감지하는 동시에 잔에 액체가 날아와 드레스의 허리 부분을 적셨다. 주위가 숨을 죽였다. 판매원이 달려왔다. 손님, 이 드레스는 작가 에디션이에요. 오염은 보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카메라 확인 부탁드릴게요. 판매원의 표정이 딱딱해졌다. 카메라 열람은 매니저 권한입니다. 오늘은 경매라 고객이 많아서 어려워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옆 어딘가에서 미묘한 숨소리가 멈추는 느낌.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조급함. 내 손등이 스스로를 감싸 쥐었다. 도망치면 더 크게 쫓아온다. 나는 드레스의 허리선과 옆 솔기를 살폈다. 오염은 허리에서 아래로 흘렀지만 원단의 오른 수평으로 깔끔했다. 그런데 옆선의 스티치가 미세하게 길었다. 아주 미세했다. 이건 오염이 아니라 제작 과정의 장력 불균형이 남긴 흠이었다. 오염 보상은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주위를 스치는 안도의 숨과 실망의 숨이 겹쳤다. 대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원단 검수 결과를 확인한 뒤에요. 이건 제 의류 취급 부주의로 생긴 얼룩이 맞고 동시에 봉제 쪽에 장력 문제도 있습니다. 옆선의 스티치 길이가 허리선과 다릅니다. 실 장력이 균일했다면 이 정도의 낙하각에서 이런 모양의 번짐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판매원이 잠깐 나를 보더니 매니저를 불렀다. 나는 경매장의 안전요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경로 기록 열람을 정식 요청했다. 프라이버시 절차 안내서를 손에 받아 읽는 동안 박나라가 내 귓가에 아주 낮게 속삭였다. 여기까지 오버하면 사람 피곤해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확함은 피로를 만든다. 그러나 피로 속에서만 보이는 선이 있다. 스승은 늘 말했었다. 너의 선은 사람을 구하든가 다치게 하든가 둘 중 하나다. 오늘 밤 너는 어느 쪽이니? 15분쯤 뒤 간이실에서 나온 매니저가 영상을 들고 왔다. 재생된 몇 초 동안 내 뒤에서 누군가의 신발코가 아주 작게 내 뒤꿈치를 건드리는 장면이 보였다.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구두의 굽 모양과 움직임의 습관은 똑같았다. 매니저가 아주 공손하게 말했다.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금액 청구는 철회하겠습니다. 드레스는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서리가 둥근 천이 다시 모서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박나라의 표정은 글자가 없는 종이처럼 비어 있었다. 경매가 끝난 뒤 우리는 보존팀장과 짧은 얘기를 나눴다. 언담의 홀 패브릭에 대한 조건, 몇 가지 방염과 재염색 가능성 땀 성분이 많은 사람이 만졌을 때의 변색 대비. 나는 그 사람의 손목에 남은 얇은 실밥을 보고 묻고 싶었지만 삼켰다. 그는 내 메모에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건넸다. 직접 만지고 직접 말하는 사람이 아직 있군요. 다음 주에 우리 작업실로 오시죠. 돌아오는 밤길 간구의 메시지가 왔다. 한 줄. 잘했어요. 나는 답을 쓰지 않았다. 메시지를 읽고 덮는 일이 오히려 그의 곁에 가만히 서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강바람이 유리 너머로 손을 뻗었다가 사라졌다. 가끔 나는 간구에 말없는 칭찬이 칼날 같다고 생각한다. 안전하게 다듬어진 칼날. 위험은 없지만 가장자리는 여전히 반짝인다. 다음 날 오전 언담 측 내부 프리 리허설이 열렸다. 밤새 채워진 샘플 박스가 회의실 테이블 위로 옮겨졌다. 나는 팀에서 공유된 스펙 문서를 열어보았다. 이상했다. 내가 밤에 정리했던 수치가 달라져 있었다. 원단 GSM이 바뀌었고
난연 등급의 기입 순서가 뒤집혀 있었다. 가공 방식의 표기가 내 메모와 미세하게 다르게 적혀 있었다. 오타라고 보기엔 반복과 일관이 있었다. 어제 정리본 누구 업데이트 했어요? 내가 물었다. 팀 드라이브니까 다 열 수 있죠. 류정인이 말했고 박나라는 커피를 저으며 웃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나는 내 노트의 수치를 믿기로 했다. 황 차장이 질문을 던졌다. 가변 벽체와 브리지천 연결부 텐션을 몇 추로 보셨어요? 재료는 오늘 가져온 2개 중에 어떤 라인으로 가시겠어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을 3초쯤 만들었다. 사람들은 침묵을 남의 실수로 오해하는 습관이 있다. 나는 그 습관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브리지는 탄성보다 메모리가 중요합니다. 갭을 메우는 역할과 빛 분산의 역할이 동시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GSM은 180이 아니라 220으로 보겠습니다. 난연 등급은 KS 기준의 B1 이상 가공은 폴리블렌드 수지 코팅을 얇게 얹고 촉감 레이어는 린넨 혼방으로 무광을 탑으로 올릴 겁니다. 벽체와의 연결부 텐션은 5에서 6 사이로 고정하고 미디어월 반사를 고려해 상단 레이어를 2도 낮춰 걸 겁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펜 끝이 바뀐 수치를 따라 내려갔다. 황 차장이 눈썹을 올렸다. 어제 받은 문서에는 GSM 180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가 올린 건 220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 값이 바뀌어 있더군요. 업데이트 히스토리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박나라가 웃음으로 중간을 메웠다. 같은 라인 내에서 180과 220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샘플 보고 현장에서 결정하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차이는 작은 것 같아도 현장에서 사람의 움직임과 소리를 바꿉니다. 중심부에 서는 사람의 발 아래 울림이 바뀌고 앞치마처럼 들이우는 곡선의 그림자가 변해요. 언담의 의도는 공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자기 숨을 들을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 말은 내 스승의 말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선생은 늘 말했다. 사람의 발은 귀보다 먼저 듣는다. 바닥은 귀의 입구다. 황 차장이 조용히 웃었다. 맞습니다. 그게 언담의 핵심이죠. 도하운 씨 작업실에서 보자던 이야기 유효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은 나를 불렀다. 회의실 창밖으로 구름이 탁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문서 업데이트는 정리해서 다시 공유하고 오늘 내용은 내가 정리해서 파트너에게 보내겠네. 그런데 혜운 씨 팀에서 도는 말이 있어. 억측일 수도 있는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사장님 개인사 때문에 네가 들어온 게 아니냐는 말. 나는 실력 보고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다른 눈을 쓰지. 버텨야 할 거야. 나는 침을 삼켰다. 버티겠습니다. 배워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 증명해야 해. 실수하지 마. 그리고 필요한 건 나한테 말해. 문에서 나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낮은 웃음이 흘렀다. 시선이 옮겨갈 때 나는 어깨를 곧게 세웠다. 사람의 시선은 물과 같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번 굽이치면 오래 머문다. 그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발밑을 봐야 한다. 내 발은 바닥을 정확히 짚고 있었다. 점심 무렵 고강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을 내달라는 요청. 이유는 적히지 않았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할 일을 먼저 했다. 오후에 나는 재봉실에 내려가 바이어스 테이프를 몇 종류 주문했다. 손으로 천을 만지며 나는 오늘의 작은 균열들을 생각했다. 숫자가 바뀌고 얼굴이 굳고 웃음이 닫히는 것. 균열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 틈에서 시작된다. 퇴근 후 그는 본사 인근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가에 앉은 그의 그림자가 길게 테이블 위를 덮고 있었다. 커피잔에서 올라오는 김이 미세하게 흩어지다가 사라졌다. 오늘 있었던 일 보고받았어요. 그가 말했다. 네가 하던 말들은 정확했고 너의 침묵도 정확했어요. 문서값이 바뀌었습니다. 알아요. 시스템 권한과 히스토리를 확인 중이에요. 그는 컵을 내려놓았다. 혜운 씨, 내일은 언담 쪽에서 샘플을 더 받으러 가자고 합니다. 당신이 가야 해요. 가겠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보았다. 당신의 선이 사람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걸려 넘어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도 당신답게 걸려 넘어졌으면 해요. 저답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당신이 말한 거,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 약속, 그게 당신답습니다. 카페를 나와 밤거리를 걸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 진해져 있었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씩 변하고 그 변화를 자기 얼굴에서 제일 먼저 본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팀 드라이브의 업데이트 로그를 다시 검토했다. 특정 시간대의 수정이 공통으로 묶여 있었다. 편집자는 계정명이 아니라 공용 터미널로 표시됐다. 이름 대신 숫자. 숫자는 얼굴이 없다. 얼굴 없는 손이 선을 그릴 때 선은 더 냉정해진다. 며칠 뒤 언담 작업실에 갔다. 섬유의 냄새와 가죽의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에서 장인들이 웃었다. 황 차장이 내게 흰 장갑을 건넸다. 나는 장갑을 끼고 천을 들었다. 빛을 등지고 결을 들여다보았다. 손끝에선 오래된 장마의 온도와 새벽의 바람이 동시에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스승의 문장을 따라 읽었다. 재료는 그 길의 숨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왔을 때 익명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제목은 한 줄이었다. 계단에서 조심. 나는 몸을 굳혔다. 장난일 수도 있고 신호일 수도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박나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나는 내 발을 정확히 디뎠다. 누군가의 낙인을 내 몸에 찍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이 아주 조용히 커졌다. 주말에 나는 혼자 한강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녹색 손수건을 꺼내 바람에 한번 흔들어 보았다. 햇빛에 비친 자수의 선이 아주 얇게 반짝였다. 나는 그 선들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눈으로 따라갔다. 그때 등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강우였다. 그는 말없이 내 옆에 섰다. 한동안 우리는 같은 강을 봤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의 시간에 서 있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무서워요. 무섭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뜨고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접힌 천의 모서리가 똑바로 맞물리는 소리를 들었다. 결심이라는 말은 종이에 쓰면 얇아 보이지만 손으로 접으면 두꺼워진다. 나는 접힌 마음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섰다. 야간의 강은 더 진했고 물 위의 빛은 두껍게 흘렀다. 월요일 아침 팀 메신저에 공지가 올라왔다. 내부 보안 점검 강화, 공용 터미널 사용 제한 편집, 히스토리 투명화. 나는 작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한쪽을 묶으면 다른 쪽이 저릿해진다. 그날 오후 나에게 또 하나의 일이 떨어졌다. 언담 프리뷰를 위한 내부 모형 제작을 내가 총괄하라는 지시였다. 박나라가 먼저 고개를 들었다. 좋네요. 하윤 씨가 모형 총괄이면 책임은 하윤 씨가 지는 거죠. 나는 웃었다. 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사람은 상대가 스스로 책임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두려워한다. 내가 그랬다. 그날 밤 나는 내 편이 누구인지 오래 생각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진짜 내 편은 흔치 않고 내 안에 어떤 나만이 내 편이 된다. 나를 버틴 나. 실패가 두려워도 발을 떼는 나. 나는 그 나를 불렀다. 모형은 일주일 만에 완성되었다. 작은 천들이 서로의 모서리를 정확히 만나고 빛이 그 위에서 숨을 고르게 쉬었다. 팀이 모여 시퀀스를 돌려볼 때 나는 한 발 뒤로 물러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아슬아슬하게 숨을 들이쉬고 누군가가 머리를 기울였다. 박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류정희는 모형의 중앙에서 발을 옮겼다. 바닥의 울림이 아주 낮게 퍼졌다. 이건 내가 원하던 울림이었다. 프리뷰 당일 언담 측의 임원과 보존 팀장이 함께 왔다. 황 차장은 모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지나갈 때 스스로 천천해지는 길이 있네요. 이건 누가 설계한 겁니까? 팀 전체의 작업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는 웃었다. 겸손은 아름답지만 때론 정확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장은 나와 박나라를 불러 각자에게 다음 책임 구역을 확정했다. 복도에서 박나라가 내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오늘은 인정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이 오늘이어야 해요.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충고. 언젠가는 손수건을 내려놓는 법도 배워요. 매듭은 사람을 지켜주기도 하지만 목을 조르기도 하니까. 그녀는 돌아섰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수건을 쥐고 있지 않았는데도 손끝에는 천의 촉감이 남아 있었다. 목을 죄는 매듭.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 밤 집에 돌아와 나는 손수건을 펼쳤다가 접었다. 펼칠 때 나는 누구의 손을 떠올렸고 접을 때 나는 내 손을 떠올렸다. 침대에 앉아 스승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서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재료는 그 길의 숨이다. 흰 여백을 존중해라.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여백을 그렸다. 여백은 말하지 않는 공간이 아니라 말이 쉬는 공간이었다. 고강구와 나 사이의 여백팀과 나 사이의 여백, 과거와 현재 사이의 여백. 그 여백을 정확히 재지 않으면 선은 삐뚤어진다. 잠들기 직전 메시지가 왔다. 고강우였다. 오늘 모형 좋았습니다. 나는 답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답했다. 오늘보다 더 좋게요. 나는 웃음이 났다. 요구가 분명한 사람은 무섭지만 동시에 고맙다. 방향을 잃을 때마다 기준선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에서 바람이 얇게 울었다. 귀를 기울이면 바람이 여백을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언젠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나의 언어로 기록할 것이다. 계약의 밤과 장례의 공기, 경매장의 빛과 작업실의 먼지 문서의 숫자와 모형의 울림, 누군가의 눈빛과 내 손의 떨림.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묶어낼 수 있을까? 아마도 어렵겠지. 그래서 나는 다음 문장을 준비한다. 내일 아침 첫 문장. 계단을 올라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내 자리에 가방을 놓고 손에 잡히는 첫 천을 가만히 만지는 문장.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다시 한번 손수건을 접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사각형이 되도록 천천히 접었다. 접힌 모서리가 정확히 만나자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내가 지켜야 하는 선, 내가 지켜야 하는 숨, 내가 지켜야 하는 여백. 내일도 이 셋을 잊지 않기를. 한강의 바람이 멎고 창문이 조용해졌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손을 펴보았다. 손바닥에 남은 촉감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내일의 언담은 오늘보다 더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답게 서 있을 것이다. 길 위에서 숨을 듣고 여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진 속 남자는 강우였고 침대 위의 여자는 내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사진은 내가 입던 슬립과 같은 색을 입고 있었다. 메신저 알림이 한밤중에 울렸다.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첫 장은 흐릿했고 둘째 장은 노골적이었고 셋째 장은 명백했다. 호텔 침대 희미한 스탠드 조명 입술을 겹친 두 사람. 초점이 살짝 빗나간 탓에 얼굴 윤곽이 번져 있었다. 사람의 상상력이 빈 곳을 메울 때 빈 곳은 더 잔인해진다. 나는 그 사진들을 오래 보지 않았다. 화면을 끄고 손을 떼었다. 손끝에서 전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심장이 침대 시트를 잡아당기듯 요동쳤고 이불의 주름이 물결처럼 갈라졌다. 나는 숨을 길게 들이켰다. 그 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 나는 집에서 모델 재단 표준을 다시 읽고 있었고 그는 외근을 마치고 호텔 라운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체를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신뢰와 침묵 사이의 여백을 믿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백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생긴다. 믿음은 밝고 의심은 어둡다. 밝은 것이 그림자를 만들고 어두운 것이 밝은 것을 훔쳐간다. 알림음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소리가 꺼진 화면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다. 셔츠의 버튼이 느슨했다. 남자의 손이 잠깐 들어왔다 나갔다. 영상은 몇 초 뒤 끊겼다. 마지막 프레임에서 남자의 손목에 내가 알고 있는 시계가 보였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검은 뒷면이 밤처럼 차갑게 닿았다. 메모장에서 스승의 문장을 떠올렸다. 서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재료는 그 길의 숨이다. 나는 내 길과 그의 길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손끝으로 더듬었다. 어긋난 선을 바로잡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묻는 것, 다른 하나는 떠나는 것. 나는 묻지 않기로 했다. 그에게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내 과거를 고스란히 그에게 얻는 일이기도 했다. 과거에 나는 늘 증명해야 했다.
가치와 결백과 능력과 감정의 무게를 늘 해명해야 했다.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다 간신히 눈을 붙이고 깼을 때 해는 이미 높았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차를 내렸다. 잔에 올라오는 김을 보며 며칠 전 한강에서 들었던 그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의 시간에 서 있겠습니다. 시간이 붙잡히지 않는다는 걸 그는 알고 있을까? 시간은 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람은 그것을 손으로 막으려다 더 젖는다. 나는 잔을 비우고 손수건을 접었다. 초록의 매듭은 변함없이 부드러웠다. 그날 오후 회사 로비에서 서류를 접수하려던 순간 전화가 울렸다. 저장되지 않은 또 다른 번호였다. 압박하듯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한 번만 만나자. 오해를 풀고 싶어. 누구시죠? 서유진이야. 이름이 내 혀에 닿자마자 금속맛이 났다. 뉴스를 통해 소문을 통해 회사 복도 끝의 그림자를 통해 몇 번이나 들었던 이름. 간구의 과거 혹은 간구의 오래된 그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지금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야. 다 말해줄게. 곳은 메시지로 보낼게. 메시지의 주소는 강남의 호텔이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출입카드를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대신 사무실로 올라가 팀 미팅에 들어갔고 퇴근 시간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내려오는 길 휴대폰 화면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 더 늘어 있었다. 영상과 사진을 보냈던 번호 서유진의 번호, 그리고 한 줄짜리 메시지 하나. 그는 지금 내 옆이 아니야. 나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도로 옆 횡단보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신호가 2번 바뀌는 동안에도 움직이지 못했다. 신호음의 끝에서 끝까지 나는 내 발을 점검했다. 도망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밤 나는 떠난다. 싸울 힘이 없을 때는 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물러서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을 몇 벌 작업 스케치 노트를 2권 손수건 스승의 메모, 바느질 도구, 작은 가위를 챙겼다. 욕실 선반에 칫솔을 넣다가 그대로 내려놓았다. 떠난다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남기고 싶지 않았다. 액자에서 사진을 꺼낼까 하다 멈췄다. 집을 떠나는 일은 증거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문 쪽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간구가 서 있었다. 그 역시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다. 눈 밑에 그림자가 더 짙었다. 무서운 일입니까? 일단 들어와요.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캐리어 접힌 옷 테이블 위에 손수건. 그는 손수건을 보더니 잠깐 시선을 멈추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사진을 받았어요. 그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가 보냈는지 압니까? 서유진이요? 그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건 사실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만든 밤이 아니었으니까. 그럼 당신은 거기 없었다는 말인가요?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의 대답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는 말하는 법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아끼는 만큼 단단해지고 단단할수록 멀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일은 그를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선택을 당분간 보류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나가 있을게요. 그는 캐리어를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러나 붙잡지 않았다. 붙잡지 않는 것도 하나의 붙잡음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듯했다. 문고리를 잡으며 그는 말했다. 어디에 있든 안전부터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그게 먼저입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조용해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왔다. 늦은 밤의 공기가 무겁게 팔과 어깨에 얹혔다.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다.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물었다. 어디로 가실래요? 마포구 성미산 쪽 원룸으로요. 그곳의 집은 아주 작았다. 창이 낮았고 창틀에는 옅은 금이 갔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싱크대의 물은 손등에서 쉽게 식었다. 그러나 내 숨은 안정됐다. 작은 공간은 사람을 숨게 하고 숨기는 동안
사람을 살린다. 나는 바닥에 앉아 손수건을 펼쳤다. 자수의 선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나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일이 오히려 어떤 사람을 잊지 않게 만들 때가 있다. 다음 날 새벽 동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고 나오는데 누군가 우산을 내밀었다. 검은 셔츠 선명한 정돈 낯이 익은 향수. 나는 우산을 받지 않았다. 그는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하윤 씨, 누구시죠? 학우현입니다. 예전에 행정박람회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신이 손으로 천을 만지는 걸 봤죠. 오늘은 우연히 보게 되었네요. 우연이라는 말은 고의와 오해 사이의 다리가 되곤 한다. 그는 우산을 조금 더 내 쪽으로 기울였다. 나는 몸을 반쯤 물렸다. 우산은 제가 있어요. 그는 웃었다. 비는 금방 그칩니다. 커피라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는 굳이 서두르지 않았다. 비가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보는 눈을 가졌다. 누군가의 마음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왼쪽 어깨의 각도와 오른손의 떨림을 같이 보는 눈. 그러나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의 위험은 견고한 목적에 있다. 목적은 부드러운 미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며칠 동안 그는 몇 번 더 나타났다. 편의점 앞 성미산 작은 책방 골목 끝 카페. 말은 절제되어 있었고 태도는 매너가 있었다. 그는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물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앞에 영수증을 올려두며 말했다. 요즘 힘들죠? 나쁜 뜻은 없고요. 이건 그냥 저의 작은 호의입니다. 영수증 뒤에 얇은 카드가 붙어 있었다. 상담센터와 변호사 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카드를 접어 손수건 속에 넣었다. 그가 말하는 호의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 중 하나가 필요한 정보 몇 개를 손에 쥐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쉴 수 없었다. 언담의 일정은 바쁘게 흘렀고 내가 맡은 모형은 내부 심의를 통과했다. 박나라는 이전보다 말을 줄였지만 눈빛은 더 많은 말을 했다. 류정희는 내 책상에서 메모를 한번 주워보더니 별말 없이 돌려주었다. 나는 문서의 숫자를 3번씩 확인했고 히스토리의 흔적을 매일 아침 점검했다. 작은 전쟁이 매일 벌어졌다. 군인은 보이지 않았고 총성도 없었지만 승패는 내 손끝에 남았다. 밤에는 어김없이 메시지가 왔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 서유진의 번호, 간구의 번호.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잘 지내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내일 일정이 어떤지. 나는 성실하게 답했다. 답하는 동안 손이 떨릴 때가 있었다. 떨림의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어느 밤 서유진이 보낸 메시지가 문득 정적을 깨고 들어왔다. 그는 옛날부터 나를 사랑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사람의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사람의 현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미래는 누구도 모른다.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하다. 한 달쯤 지나 몸이 이상해졌다. 아침이면 가슴이 메스꺼웠고 밤이면 작은 냄새에도 민감해졌다. 손목에 닿는 물의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몸이 울렁거렸다. 처음에는 피로라고 생각했다. 이후에는 감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달력을 펼쳤다. 날짜가 비워진 칸이 멈춰 있었다. 나는 약국에 가서 테스트기를 샀다.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진행했다. 기다리는 몇 분이 길었다. 그 몇 분 사이에 어린 내 모습 자라나는 아이의 옅은 그림자 한강의 바람 호텔의 스탠드 조명이 번갈아 떠올랐다. 2줄이었다. 나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셨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눌렀다. 손수건의 매듭이 입술에 살짝 닿았다.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그 밤 나는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빚이 될 수도 있다. 나는 내 안의 말들이 빚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화면에 불이 들어오고 이름이 불렸다. 의사는 차분했다. 나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강바람이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다. 휴대폰을 꺼내다가 멈췄다. 간구에게 말해야 할까?
말해야 한다. 말하고 싶다. 그런데 말한 뒤 그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말한 뒤 그가 믿어도 그를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하지? 믿음과 상처가 동시에 손에 잡히는 기분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 목소리는 약했고 동시에 비열했다. 하윤아, 집으로 와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회사도 다 너 혼자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겠지. 네가 생각하는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인지 내가 더 잘 안다. 와서 똑바로 보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켜졌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주소 하나, 시간 하나. 성미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창고였다. 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정은 간단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발이 근질거렸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오래된 빛처럼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 나는 집에 머물렀다. 창밖에 가로등이 오렌지빛 원을 만들었다. 그 원 안에는 길고양이가 비를 피했다. 나는 손수건으로 잔을 닦고 손을 씻고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였다. 문에 노크 소리가 났다. 아주 조심스러운 노크. 나는 긴장한 채 눈을 떴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묻자 이번에는 낮고 무성의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택배입니다. 나는 주문한 것이 없었다. 그래도 문구멍으로 밖을 보았다. 검은 모자가 2개 보였다. 어깨와 어깨의 간격이 이상하게 가까웠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뒤로 물러나며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4번째에야 받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상황을 말하려던 순간 문이 세게 흔들렸다. 쇠사슬이 덜컥거렸다. 또 한 번 더 세게. 쇠사슬의 고리가 버티다가 미세하게 늘어났다. 나는 거실로 달려가 작은 가위를 집어들었다. 침대 아래 몰래 둔 스프레이도 손에 쥐었다. 심장이 뼈를 두드렸다. 문이 터지며 열렸다. 2 남자가 밀고 들어왔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다. 하나가 내 팔을 잡았고 다른 하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나는 본능적으로 스프레이를 뿌렸다. 한 명이 욕설을 뱉었다. 틈이 생겼다. 나는 그 틈으로 몸을 비집고 나왔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으로 꺾어 내려가려던 순간 누군가가 내 허리를 거칠게 붙잡았다. 몸이 옆으로 뒤집히더니 벽에 부딪혔다. 머리에서 번쩍 불꽃이 튀었다. 비명 지르면 안 좋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에서 금속 맛이 났다. 한 남자가 내 주머니를 뒤졌다. 손수건이 나왔다. 그는 비웃고 바닥에 던졌다. 다른 남자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말했다. 잡았습니다. 어디로? 잠시 뒤 창고라는 단어가 들렸다. 나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시간 위치 문 사람. 그 틈으로 생각이 빠르게 흘렀다. 나는 바닥으로 미끄러지며 손수건을 손끝으로 끌어당겼다. 매듭이 손끝에 닿았다. 작은 천 하나가 갑옷이 될 수는 없지만 마음을 붙들어 매는 밧줄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나를 끌고 계단을 내려갔다. 빛이 일렁겼다. 좁은 골목 낡은 하수구 냄새, 택배차를 위장한 검은 밴. 어둠이 속으로 나를 당겼다. 차문이 열리고 거친 손이 내 등을 밀었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우산 끝이 빗물에 닿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섞였다. 그녀를 내려놔. 학우현이었다. 그는 우산을 던지고 빠르게 달려왔다. 한 명이 그를 막았다. 몸과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좁은 골목은 소리를 증폭시켰다. 나는 그 틈에 몸을 뉘어 차 문턱에 발을 올렸다. 또 다른 남자가 내 발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스프레이를 그의 눈 쪽으로 뿌렸다. 비명 욕설, 그리고 짧은 경적 소리. 차 안쪽에서 누군가가 팔을 뻗어 내 팔을 잡아당겼다. 몸이 차 안으로 반쯤 들어갔다. 그때 우현의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하윤 씨 버텨요. 나는 버텼다. 팔의 관절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차 안의 손이 악착같이 당겼다. 우현이 내 팔을 더 강하게 잡았다. 그의 얼굴에 피가 흘렀다.
내 손끝에서 손수건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이 물에 젖어 붙었다. 그 매듭이 느슨해졌다. 나는 다시 매듭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한숨처럼 짧은 시간이 길게 늘어났다. 결국 그들이 나를 차 안으로 완전히 끌어당겼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우현의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붙들었다. 차는 곧바로 움직였다. 흔들림이 거칠었다. 내 몸이 바닥에 부딪혔다. 옆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거칠었다. 조용히 있으면 다친다. 나는 조용히 있지 않았다. 몸을 웅크렸다가 힘껏 뻗으며 그의 정강이를 가격했다. 한 번, 두 번. 그는 욕을 하고 내 손목을 비틀었다. 손목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던졌다. 어둠과 빛이 교차했다. 그 사이로 내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흘렀다. 스승의 작업실 한강의 바람병원의 초음파실, 구청의 도장 장판에 울림 경매장에 라이트 호텔의 스탠드, 그리고 간구의 눈빛. 나는 그 눈빛을 떠올리는 순간 조금 약해졌다. 약해지는 마음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찾았다. 없었다. 그들은 이미 빼앗아 버렸다. 대신 왼손으로 재킷 안쪽을 더듬었다. 작은 바늘 케이스가 손끝에 걸렸다. 바늘 하나를 손에 숨겼다. 바늘은 무기라기보다 기도처럼 느껴졌다. 이 작은 선 하나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사람의 선은 때때로 절박한 순간에 가장 잘 그어지기도 한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렸고 나는 끌려 내려갔다. 창고의 철제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안에는 누런 조명이 달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공기 중에 오래된 종이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들은 내 손목을 뒤로 묶었다. 거칠고 탄성이 없는 끈이었다. 불편한 자세로 의자에 앉혀졌을 때 눈앞에 여자가 나타났다. 깔끔한 외모, 아주 얇은 웃음, 익숙한 향수. 서유진이었다. 오랜만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호텔은 내 실수였어. 변명이 아닌 사실로 말하자면 내 계획이었다. 내가 네가 흔들릴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지. 그 남자가 나 없이도 설 수 있는지. 결론은요. 그는 서툴러. 그 서투름을 나는 사랑했지. 그러나 사람은 서투름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잘라내기로 했어.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네가 내 자리를 훔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버린 자리를 주워든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지. 버린 자리인데도 아까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려 해. 그가 정말 네 편인지. 그녀가 손짓하자 남자 하나가 내 앞에 서 있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전화할 기회를 줄게. 누구에게든 우리가 시키는 말만 해. 나는 침을 삼켰다. 전화기의 화면이 켜졌다. 숫자판의 빛이 희미하게 손바닥을 밝혔다. 나는 숫자를 눌렀다. 마음은 간구를 향해 갔다. 그러나 내 손가락은 다른 번호를 눌렀다. 우현의 번호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지금 내 위치에 즉시 도달 가능한 사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발을 빼지 않을 사람. 책임감과 집착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 그는 연결음을 2번 듣고 받았다. 하윤 씨.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쪽은 흔들렸다. 나 속이 안 좋아. 공기가 탁해. 성미산 아래쪽 오래된 창고 포장업체 간판이 지워진 곳. 물건 좀 가져다 줄래? 마스크랑 물, 그리고 손수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우현은 이해했다. 금방 갈게요. 그대로 있어요. 통화가 끊기자 서유진이 입꼬리를 올렸다. 친절한 친구네. 사랑은 없지만 충성은 있군. 나는 웃지 않았다. 그들 중 하나가 내 손목을 다시 확인하며 꽉 묶었다. 끈이 살을 파고들었다. 배에서 미세한 통증이 번졌다. 나는 숨을 가늘게 쥐었다. 내 안의 작은 생명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나를 더 세게 붙들었다. 시간이 흘렀다. 철문 바깥에서 발자국이 났다. 우산 세우는 소리, 짧은 숨 낮은 대화. 문이 열렸다. 우현이 나타났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며 나를 보았고 곧장 내 앞에 마스크와 물을 꺼내 놓았다. 포장에 작은 그림이 그려진 새 손수건도 있었다. 서유진이 손짓하자 남자들이 우현을 둘러쌌다. 물건만 두고 가. 우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진정제를 쓰지 마십시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밀었다. 우현의 주먹이 날아갔다. 순간적으로 공간이 격해졌다. 나는 적절한 혼란을 기다렸다. 의자의 다리를 조금씩 밀었다. 바닥의 먼지가 소리를 죽였다. 끈의 매듭을 건드리기 위해 손목을 돌렸다. 손목의 살이 벗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에도 돌렸다. 작은 바늘이 손바닥에 숨어 있었다. 나는 매듭의 밑단을 더듬었다. 숨을 쉬고 또 쉬고 하나의 올을 찾았다. 진동이 울렸다. 어딘가에서 전화가 떨렸다. 스피커의 음성이 공기를 찍었다. 익숙한 낮고 절제된 목소리. 경찰입니다.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문을 여십시오. 누구의 신고였을까? 우현일까? 아니면 이웃일까? 잠깐의 주저가 모든 얼굴을 휘감았다. 그 순간 서유진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가 너를 지켜낼까? 네가 그를 지켜낼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끈의 올 하나를 바늘로 끊었다.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졌다. 경찰의 노크 소리가 철문을 울렸다. 내부의 남자들이 욕설을 내뱉었다. 서유진은 몇 초간 계산하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아주 가볍게. 말 대신 경고의 무게가 실렸다. 철문 바깥의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 소리와 함께 내 심장 소리도 커졌다. 배 안쪽에서 작은 파동이 일었다. 나는 내 안의 생명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리고 그 순간 전구가 깜빡였다. 방 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한 남자가 철문으로 향했다. 서유진의 시선이 나와 문 사이를 번갈아 오갔다. 나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속으로 셋을 셌다. 하나, 둘, 셋. 의자의 다리를 옆으로 힘껏 밀었다.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몸이 바닥으로 굴렀다. 손바닥으로 기어가며 떨어진 손수건을 집었다. 흰색 바닥 위에 초록이 선명했다. 매듭을 쥐자 손끝의 떨림이 반쯤 멎었다. 그때 철문이 쾅 하고 열렸다. 강한 빛이 쏟아졌다. 누군가의 외침이 공기를 찢었다. 순간의 혼란 속에서 서유진이 몸을 돌렸다. 남자들이 나를 다시 붙잡으려 달려들었다. 나는 바닥을 짚고 몸을 세웠다. 어지럼이 올라왔다. 그러나 버텼다. 앞이 흐려졌다. 그래도 보였다. 간구의 실루엣이 문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의 눈빛은 예전에 본 적 없는 색을 띠고 있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되찾기 직전의 눈빛. 도하윤.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려 했다. 그러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다. 서유진이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것을 꺼냈다. 짧은 순간 빛이 칼날에 부딪혀 번졌다. 소리와 빛이 겹쳤다. 몸이 한번 휘청겼다. 내 몸인지 누군가의 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바닥에 먼지가 일어났다. 모든 것이 느려졌다. 나는 손수건을 꽉 쥐었다. 매듭이 뼈처럼 단단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잡았다. 누구일까? 강구일까? 우현일까? 경찰일까? 혹은 내 과거의 나일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귀에는 심장 소리만 들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간 듯 멀어졌다. 그리고 어둠이 덮여왔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밀려왔다. 형광등의 하얀 테두리가 물결처럼 흔들렸다가 다시 고정됐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천장이 움직이는 동안 나는 숨을 하나씩 가눴다. 코를 스치는 냄새가 약품과 끓인 수건의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내 두 손목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오른쪽 팔바닥에는 얇은 바늘이 붙어 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갈비뼈 근처가 욱신거렸다. 그리고 그 통증의 크기만큼 기억이 쏟아졌다. 철문이 열리던 순간의 소리, 서늘한 빛, 우현의 손목에 묻은 피,
서유진의 눈에 잠깐 번진 금속 같은 반짝임. 바닥으로 넘어지며 손에서 빠져나간 숨.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향해 달려오던 간구의 얼굴.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눈빛이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끝까지 부르려다 입술이 따라주지 않아 고개만 내게로 기울어지는 순간의 눈빛. 문이 조용히 열렸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했다. 이어서 흰 가운을 걸친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남자였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괴로운 꿈을 꾸셨나 봅니다. 의식 회복 축하합니다. 나는 목이 잠겨 말을 바로 내지 못했다. 의사는 물컵을 건네주며 말을 이었다. 실신과 쇼크로 잠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어젯밤 응급수술은 아니었고 안정을 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충격으로 경미한 출혈이 있었으니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임신 초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의사는 내 눈동자의 떨림을 읽었는지 말의 속도를 줄였다. 태아 상태는 현재 안정적입니다. 다만 외부 스트레스와 장시간의 긴장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링거로 수액과 보조제를 넣고 있고 혈액은 A형이 긴급 수혈되었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는데 몇 초가 걸렸다. A형. 나는 내 혈액형을 알고 있었다. 내 혈액이 아닌 누군가의 혈액이 내 몸을 돌고 있었다. 그 누군가가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의사는 기록을 훑어보고 덧붙였다. 보호자 등록이 되어 있더군요. 고강우 씨. 수술실 앞에서 지혈하면서 바로 기증 서류가 연결되었습니다. 의료진 판단에 긴급 수혈이 진행됐습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잔 바닥에 물방울이 합쳐졌다가 흩어졌다. 입술이 움직였다. 그는 지금 어디 있나요? 간호사가 의사를 흘끗 봤다. 의사가 아주 짧게 한숨을 쉬었다. 중환자실입니다. 흉부의 관통상. 다행히 심장은 비켜갔지만 출혈이 컸고 장기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예후는 72시간이 고비일 겁니다. 내 몸 어디선가 얼음 같은 것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녹아내린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그 공백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나는 한동안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가 링거줄을 조심스레 정리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소리가 커졌다. 심장 모니터의 미세한 비프음 환풍기에 낮은 숨소리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걸음. 이런 소리들은 사람을 붙잡는다. 붙잡힌 사람은 살아있다고 느낀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다. 변호사 민서현이 들어왔다. 그는 우리 회사 법무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언제나 말끝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다. 오늘은 그러한 그의 습관이 위로였다. 상태는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겨우 말했다. 3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숨을 새는 중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서류 봉투를 올려두고 조심스레 열었다. 경찰이 창고 현장을 확보했습니다. 폭력 행위와 감금 불법 무기 소지가 추가될 겁니다. 서유진 씨는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오늘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떠올리기 싫은 얼굴도 눈꺼풀 안쪽에서 선명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그쪽 변호인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의 움직임도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명확합니다. 결정적 물증은 창고 내부의 CCTV 하드와 주차장 외부의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누군가 미리 전원을 내려놓았지만 보안팀이 사용하는 휴대전원 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최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나요? 당신을 끌고 들어오는 과정의 전체 장면과 서유진 씨가 흉기를 꺼내는 장면, 그리고 고강우 대표가 총탄을 맞는 직전의 프레임. 그 몇 단어 사이에 어젯밤의 빛과 소리가 다시 정신의 골목을 따라 뛰었다. 나는 자리에서 몸을 조금 세웠다. 갈비뼈 근처가 또 아렸다. 변호사는 내 움직임을 보고 말을 잠시 멈췄다. 그는 봉투에서 또 한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건네려다 보류하던 자료입니다. 대표 부모님의 교통사고 사건 기록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적 있죠? 처리하러 사본을 뽑았습니다. 오랜 기간 봉인돼 있던 파일이었고 접근 권한이 필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나는 서류에 손을 댔다. 종이의 감촉은 늘 분명했다. 표지에는 오래된 사건 번호가 인쇄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 희미한 도장이 겹겹이 찍혀 있었다. 변호사는 페이지를 넘기며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했다. 사고 당길 탑차의 브레이크 라인이 끊겼습니다. 제조사 결함으로 결론이 났고 운전기사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이상한 건 그 후죠. 운송사의 채무 문제가 급속히 정리됐고 운송사 대표는 작은 컨설팅 회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컨설팅의 실질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이제야 드러납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느다란 줄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그 손가락의 끝을 쫓았다. 이름 하나가 4번 위로 떠올랐다. 서유진과 연결된 재단의 이름 계열사, 자문 명목의 돈 흐름.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는 한때 운송사를 담당하던 관공서의 누군가와 함께 여러 건의 기부 행사를 연 기록을 갖고 있었다. 여기 변호사의 손가락이 멈췄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유류품 목록. 그중 하나가 녹색 손수건. 그때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유가족에게 인계됐다가 경매로 넘어가 타인의 손에 들어간 기록입니다. 이듬해 모 재단의 바자회에 동일 문양의 손수건이 다량 출품된 적이 있죠. 기증자 명단에서 익숙한 이름이 발견됩니다. 나는 손수건을 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매듭의 결이 손끝에 있었다. 문양은 내가 마음으로 외우고 있는 그 선들과 닮았다. 내 손끝의 감각이 한동안 종이와 천 사이를 오갔다. 이건 아직 법정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민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결 증거들을 더 모아야 해요. 하지만 충분히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라졌던 올들이 하나의 매듭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눈을 들었다. 변호사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한 안정감이 고마웠다. 나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당신은 쉬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의 행동입니다. 법적인 일은 우리가 합니다. 다만 당신이 알고 있는 작은 디테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촉감 같은 것들을 기록해두세요. 디자이너의 손이 가진 기억력은 종종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가 떠난 뒤 병실은 잠깐 넓어졌다. 나는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녹색 손수건을 펼쳤다. 이 작은 천이 여러 손을 거쳐왔다. 밤에 로비구청의 창구 장례식의 장판, 경매장의 라이트 창고의 바닥, 그리고 지금 병실의 침대 위. 문양을 따라 손끝을 움직이다 나는 문득 스승의 작업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선생은 오래전에 말했다. 누군가의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천은 결국 주인을 찾는다. 주인은 소유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이다. 전고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들어왔다. 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손길이 내 손등을 덮었다. 고생 많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어제의 사건을 말하지 않고도 우리는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회장님이 손가락으로 손수건을 가볍게 건드렸다. 어디서 났나? 처음 만났던 날 간구가 건네줬어요. 그는 천을 들어 올려 문양을 보았다.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내 아내가 하던 자수와 아주 비슷하군. 우리 집안에 손수건 몇 장에 같은 매듭이 있어. 손의 습관은 속이지 않거든. 회장님 그 손수건이 오래전에 사고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침묵은 늘 무게를 가졌다. 마침내 그는 아주 낮게 말했다. 그날 이후 내 식탁에는 여백이 생겼지. 아무리 좋은 그릇을 올려도 채워지지 않는 자리. 네가 그 자리를 채우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네 손에 쥔 천이 어느 날 내게서 나갔을 가능성은 있다. 사람의 손은 같은 결을 기억하니까. 나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오래 곱씹었다. 손이 기억하는 것, 집안의 매듭 잃어버린 사람들, 다시 돌아온 천. 회장님은 손을 떼며 덧붙였다. 간구는 눈이 맑다. 그러나 맑은 눈은 세상의 진흙을 보지 못해 발목을 잡히기도 하지. 그 아이가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건 아마 내 얼굴일 거야. 그러니 여기 있어라. 그리고 사나운 말들을 잠시만 잊어라. 회장님은 오래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며 간단히 말했다. 숨을 쉬어라. 내 숨이 아이의 숨이다. 그가 나간 뒤 나는 정말로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그러나 셋에서 멈추지 않았다. 30까지 세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내 숨의 속도와 병실의 공기가 서서히 맞았다.
오후가 기울 무렵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다. 우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상처가 단정하게 붙어 있었다. 그는 문턱에서 멈췄다가 조심조심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무엇을요? 모든 것. 너무 늦게 도착한 것, 더 빨리 경고하지 못한 것,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 일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낮고 단단한 리듬에서 벗어나 있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말하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어떤 순간들이 그의 얼굴에 붙어 있었다. 말해요, 당신이 한 일들. 그는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 당신을 본 건 5해 전이었습니다. 부산의 작은 전시 섬유를 손끝으로 읽어내던 20살의 학생. 그때부터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우연히 마주치는 척, 도움을 주는 척, 길을 만들어주는 척. 척이 많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이용하면 사람의 동선을 바꿀 수 있거든요. 위험을 피하게도 하고 우연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창고 앞에 경찰 신고도 당신이 했군요. 맞습니다. 당신에게 보낸 상담센터 번호도 변호사의 연락처도 그리고 몇 번의 치안 기록도 나는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알았습니다. 보호와 통제는 한 끗 차이란 걸. 나는 그 선을 자주 넘었습니다. 왜요? 당신을 갖고 싶어서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보고서 처음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방법까지. 방 안이 공기가 잠깐 기울었다. 나는 손에 쥔 손수건을 더 꽉 쥐었다. 그의 고백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 중간이 가장 위험하다. 물이 끓기 직전의 물은 가장 많은 것을 감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한 것들을 법의 이름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락하신다면 당신과 고강우 대표를 위해 내가 가진 정보들을 모두 넘기고 싶습니다. 서유진과 그 주변의 돈 흐름도 포함해서요. 왜 지금인가요? 어젯밤 창고에서 내가 처음으로 진짜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당신의 숨 하나에 아무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으로 향하다가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됩니까? 말해요. 강구 씨가 눈을 뜨면 내 이름을 욕해도 좋습니다. 다만 당신에게만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남겨주세요. 나는 그게 늘 실패였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가자 방 안의 공기가 차분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가 남긴 단어들을 주머니 속처럼 뒤적였다. 보호, 통제, 우연, 방법, 예의. 단어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나는 간호사를 불러 경찰과의 면담 요청을 전했다. 우현의 진술을 정식으로 기록하겠다고. 해가 기울고 복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 나는 중환자실 앞에 섰다. 유리 너머에 간구가 누워 있었다. 기계들이 그의 숨을 대신하지는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사람 같았다. 그러나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생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댔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의 열을 가져갔다. 그와 나 사이에는 유리와 공기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여백이라면 나는 이 여백을 존중할게요. 간호사가 내게 시간을 알려주었다. 면회 시간은 짧았다. 나는 유리창에 올려둔 손을 내렸다. 돌아서는데 회장님과 팀장이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팀장은 눈이 붉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작게 웃었다. 오늘도 버티셨네요. 배우 튀는 것만 하는 중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회장님은 유리창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이 아이가 깨어나면 제일 먼저 듣고 싶어 할 말을 준비해두어라. 그 말을 내 말로 해라. 남이 쓴 말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이 쓴 말 대신 내 말. 내 말은 무엇일까? 생각하려고 하자 목구멍이 막혔다. 울음 대신 말이 막혔다. 어떤 밤들에는 울음보다 말이 더 무겁다. 그날 밤 병실로 돌아오자 변호사 민서현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한 줄이었다. 사건 기록 추가 확보. 사고 전날 재단의 내부 일정표. 손수건 바자회 준비회의.
나는 메시지를 읽고 화면을 덮었다. 손수건을 펼쳐 무릎 위에 올렸다. 자수의 방향을 눈으로 따라갔다. 실이 가는 길은 언제나 이유가 있었다. 같은 손이 같은 결을 반복하면 문양이 만들어진다. 문양은 사람을 숨긴다. 숨겨진 사람을 드러내는 일도 문양이 한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배 안쪽에서 미세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배를 눌렀다. 간호사가 들어와 진통을 확인하고 태아의 심음을 들려주었다. 작은 북소리 같은 규칙적인 소리. 귀에 대고 들으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간호사가 말했다. 잘 견디고 있어요. 엄마가 편해야 아기도 잘 버팁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코로 들어온 공기가 폐를 지나 배까지 닿는 듯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다. 재료는 그 길의 숨이다. 내 몸의 길을 따라 아이의 숨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초록의 매듭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아침이 오기도 전에 또 하나의 서류가 병실로 들어왔다. 경찰이 보낸 중간 보고였다.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요약을 붙였다. 창고 주변 폐쇄회로 영상 추가 서유진의 동선 추적 재단 계좌의 당일 출금 기록 운송사 전 직원의 진술. 올들이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산책하듯 그 올들을 걸었다. 올의 끝마다 작은 매듭이 있었다. 그 매듭을 손끝으로 눌러보는 기분으로 글자를 읽었다. 점심 무렵 중환자실의 불빛이 약간 바뀌었다. 간호사가 뛰었고 의사가 걸음을 재개했다. 나는 복도 끝에서 그 움직임을 지켜봤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누구의 숨이 길어졌다가 짧아졌다. 내 심장도 그 리듬을 따라 뛰었다. 그리고 잠시 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도하윤 보호자분. 나는 달려갔다. 간호사의 얼굴은 조심스러운 희망을 닮아 있었다. 환자분이 자극에 반응합니다. 가까운 보호자분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단 아주 잠깐만. 나는 손을 씻고 가운을 입었다. 유리문이 열렸다. 기계 소리가 조금 가까워졌다.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간구의 입술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그의 눈꺼풀이 떴다가 닫혔다. 나는 그 옆에 서서 숨을 고르게 했다. 회장님의 말이 떠올랐다. 남이 쓴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나는 그의 이름을 아주 조용히 불렀다. 강구. 그의 눈이 아주 느리게 떴다. 초점이 방안을 한 바퀴 돌고 내 얼굴로 돌아왔다. 그 눈동자에 내가 비쳤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잘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내 손을 덮었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내 손을 눌렀다. 괜찮아. 내가 말했다. 숨 쉬자. 하나, 둘, 셋 같이. 우리는 함께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그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더 크게 들썩였다. 눈동자가 다시 내 눈동자를 찾았다. 그는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이라는 말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숨부터. 그는 눈을 감았다 떴다. 눈꺼풀의 움직임이 뜨거웠다. 나는 그의 귀에 내 말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여기 있어.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는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내 손가락 끝과 그의 손가락 끝이 닿았다. 그 순간 병실의 소리가 모두 물러났다. 기계음도 복도의 구두 소리도 바깥의 낯빛도 멀어졌다. 손끝의 온도만 남았다. 나는 그 온도를 기억하기로 했다. 앞으로 우리가 넘을 선택들의 표식으로. 밖으로 나오자 복도의 공기가 바뀌어 있었다. 회장님이 멀리서 천천히 다가왔다. 팀장이 그 옆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가 들었다. 고맙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시작이 있었다. 그 시작은 숨과 손끝과 눈빛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저녁 무렵 변호사 민서현이 다시 왔다. 그는 한 장의 문건을 내게 보였다. 사고 전날의 회의록 요약입니다. 바자회에서 손수건을 판매하며 모은 금액이 특정 운송사에 기부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송사가 다음 날 사고를 냈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이 너무 좋게 맞아떨어지죠. 이건 의도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나는 문건의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의도라는 단어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다. 의도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를 향한 우현의 의도, 간구를 향한 서유진의 의도, 아버지를 향한 누군가의 의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울 의도. 저는 무너뜨리는 대신 세우기로 했다.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은 정직과 인내와 기록, 그리고 조금의 용기였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을 때 나는 다시 한번 중환자실 앞에 섰다. 유리 너머에서 간구는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방금 전의 눈빛이 여전히 내 눈 안쪽에 남아 있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접었다. 오늘은 4번 접었다. 손끝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접힌 모서리가 정확히 만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다. 나는 낮게 속삭였다. 내일은 진술하자. 내일은 기록하자. 내일은 진실을 조금 더 꺼내자. 그리고 내일 그를 다시 불러내자. 내 숨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병원 창밖의 하늘이 옅은 회색에서 천천히 흰색으로 밝아질 때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유리창에 박혀있던 밤의 어둠이 밀려나가자 반사된 내 얼굴과 침대의 남자가 동시에 드러났다. 간구의 손등에는 작은 바늘, 자국들이 줄무늬처럼 남아있었고 입술은 어제보다 분홍빛이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다. 강구. 그는 눈을 떴다. 아직 먼 곳에 다녀온 사람처럼 초점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내 얼굴에 닿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그는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여기는 따뜻하네. 여기는 병실이야. 네가 열어준 곳이기도 해. 그는 눈을 깜박였다. 옆에 기계가 조용히 숫자를 바꾸었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목에 살짝 감아주었다. 초록의 매듭이 그의 피부 위에서 작은 섬처럼 놓였다. 그는 그것을 보더니 낮게 웃었다. 내 손이군. 그래, 내 손이고 내 길이고 내 숨이야.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만약 시간이 이미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면 이 침묵은 낭비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다시 우리 쪽으로 돌아오고 있었으므로 이 침묵은 회복이었다. 그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살게 해줘서 고마워. 살았잖아. 이제는 숨부터 세자. 하나, 둘, 셋. 우리는 함께 숨을 셌다. 숨을 세다가 나는 결정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다음에 말할 타이밍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 아이가 있어. 그의 눈동자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숨이 반 박자 늦게 들어갔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눈동자의 가장자리에서 물기가 반짝였다. 정말이야.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아직 작지만 확실해. 그는 잠깐 말을 잃었다가 내 손을 더 세게 잡았다. 힘이 들어오자 그의 얼굴에 미세한 통증이 지나갔다. 나는 손으로 그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는 정했어.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너도 도망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 그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말 대신 손끝이 대답했다. 그 손끝의 온도를 나는 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며칠 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걷는 연습을 할 때마다 침대 옆 난간이 바다의 난파선처럼 보였다. 그는 2걸음마다 숨을 몰아쉬었고 나는 그 숨을 숫자로 받아 적었다. 우리는 걸으며 지나온 시간을 복기했다. 호텔의 스탠드 조명 창고의 철문 총성의 그림자, 그리고 중환자실의 유리창. 단어들은 아직 거칠었고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장 하나는 완성됐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의사에게서 퇴원 계획을 듣던 날 변호사 민서현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이 있었다. 얼굴은 피곤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안정돼 있었다. 조사 상황이 추가로 진전됐습니다. 재단 내부 회계에서 바자회 수익의 흐름이 운송사 채무 정리 계좌를 거쳐 컨설팅 회사로 들어간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실소유주는 서유진과 측근입니다. 그리고 사고 전날 저녁 운송사 직원 중 한 명이 브레이크 라인 점검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직원이 재단 측과 통화한 사실도 확보했습니다. 나는 파일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와 도장이 가득한 표 가운데에서 얇은 화살표가 시간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화살표는 바자회의 매대에서 시작해
운송사의 착오로 다시 회의실로 그리고 한밤에 국도로 이어졌다. 그 길 위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작은 돌처럼 놓여 있었다. 서유진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증 가능한 정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협력자 중 한 명이 진술을 바꿨습니다. 결정타는 따로 있을 겁니다. 당신의 증언과 고강우 대표의 진술이 겹치는 지점이 남아있죠. 둘이 본 어둠과 빛의 순서가 맞물리면 문이 열립니다. 간구가 조용히 물었다. 내가 법정에 설 수 있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회복이 우선입니다. 변호사가 돌아가고 회장님이 들렀다가 팀장이 꽃을 놓고 갔다. 팀장은 내게 새로 업데이트된 언담의 내부 공지를 보여주었다. 모형이 통과했고 실물 설치는 다음 달로 확정됐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고 잠깐 눈을 감았다. 어젯밤의 총성과 내일의 색채가 같은 머릿속에서 만나 서로를 피해 지나갔다. 그 사이에서 나는 작은 숨을 찾았다. 그 숨을 세면 된다. 퇴원 후 첫날 나는 조사실로 갔다. 유리병 너머에 기록 장비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의자에 등받이를 세우고 앉았다. 녹음 버튼의 붉은색이 켜졌다. 담당 수사관은 질문을 아끼지 않았고 나는 가능한 모든 것을 말했다. 사진으로 본 호텔의 방 화면 가장자리에서 번진 침대의 그림자 나를 끌던 손의 냄새 매듭을 쥐었을 때 멎었던 떨림 철문이 열리던 빛의 색 총성이 공기를 통과하던 질감. 나는 디자이너로서의 감각을 최대한 언어로 바꾸었다. 손끝이 기억하는 미세한 차이를 문장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지만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도는 흔적을 남깁니다. 천위의 바느질처럼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할수록 문양은 더 깊어집니다. 저는 그 문양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진술이 끝났을 때 수사관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나는 녹음기에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복도에서 변호사 민서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아주 잘하셨습니다. 말이 느렸어요. 느린 말이 정확합니다. 조사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건물 구석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였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움푹 들어갔다. 양복은 크기가 맞지 않았다. 그는 내 앞에서 멈추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쓸려 나왔다. 하윤아. 나는 그 두 글자를 가만히 들었다. 한때는 수천 번을 원하고 미워했던 부름이었다. 지금은 머나먼 물가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졌어요. 그는 눈을 깜박였다. 입가에 일그러진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어쨌든 나는 네 아버지다. 네가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것도 내 결정들 덕분이야. 내 삶을 당신의 거래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 거래가 오늘의 폭력을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의 빚을 갚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는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한 발 물러났다. 그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다. 그 허공은 오래된 도박방의 담배 냄새와 비슷했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떨며 말했다. 나도 살고 싶었다. 그러면 남을 팔지 말았어야죠. 오늘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 여백은 내가 지킵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다. 경비가 다가와 그를 다른 통로로 안내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며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두통이 지나갔다. 눈을 뜨자 계기가 다시 보였다. 층수가 바뀌고 숫자들이 질서를 유지했다.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은 안심한다.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다. 나는 방청석의 끝에 앉았다. 서유진은 흰 블라우스를 입고 들어왔다. 기사는 그녀의 단정한 모습을 칭찬했고 댓글에는 냉소가 흘렀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8패 전 간구의 부모가 타고 있던 차의 냄새는 적혀 있지 않았다. 그 냄새는 유족과 도로와 기록자만이 기억한다. 판사는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은 부족함 없이 답했다. 검사는 증거를 내밀었다. 언어와 언어가 충돌했다. 나는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렸다. 매듭의 온도가 손끝을 안정시켰다. 신문이 끝난 뒤 보석은 기각되었다. 도망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 두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조금 무겁게 만들었다. 서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우리 시선이 스쳤다.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외로 돌렸다. 어떤 눈빛은 반박할 가치가 없다. 훗날 판결문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그 무렵 언담의 설치도 본격화되었다. 나는 일주일의 사흘은, 현장에서 이틀은, 병원에서 남은 시간은 진술과 기록에 보냈다. 팀은 처음보다 더 단단하게 움직였다. 박나라는 내 도면에 조용히 수정을 제안했고, 나는 그녀의 제안을 그대로 받거나 더 정확히 수정했다. 충돌은 있었지만 충돌의 끝에 남는 것은 선명해진 선이었다. 류정희는 내가 올린 수치의 근거를 다시 확인하며 말했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멈추죠. 매움추기 위해 걷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천을 걸고 라이트의 각도를 바꾸고 바닥의 울림을 조절했다. 사람들이 걸어들어와 스스로 천천해지는 길. 내가 처음 언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이었다. 오픈 리허설 날 회장님이 천천히 홀을 걸었다. 그의 지팡이는 바닥을 꾹 누르지 않고 살짝 눌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내게 다가왔다. 사람이 스스로 조용해지는 길이 진짜 길이다. 네가 만든 건 그런 길 같구나. 길은 혼자 만들 수 없었습니다. 혼자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야 버틴다.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와 간구와 함께 영상통화를 보았다. 설치팀이 보내온 영상 속에서 천이 춤처럼 흔들렸다. 간구는 화면을 보며 오래 침묵하다 말했다. 저 길을 걷고 싶네. 곧 겨룰 거야. 천천히 같이. 그는 웃었다. 웃음엔 아직 힘이 없었지만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는 도면의 기준선처럼 확실했다.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던 어느 날 학 우현이 자수서를 제출했다. 그가 모아온 자료의 디지털 사본이 검찰로 넘어갔고 그의 불법 사찰과 사적 위치 추적에 대한 진술도 추가되었다. 나는 그를 한 번 더 만났다. 구치소 접견실의 유리창 너머로 그는 조용히 서 있었다. 눈빛에서 고집은 사라지고 체념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눈은 맑았다. 이제야 내가 누구였는지 보입니다. 그가 말했다. 누군가의 안전을 말하며 내 욕망을 돌보던 사람. 늦었지만 인정합니다. 당신이 넘긴 자료가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한 가지 부탁을 더 해도 될까요? 말해요. 당신을 지켜본다고 말하던 내 말들을 당신의 기억에서 작은 점으로 줄여주세요. 선으로 남기지 말아주세요. 점은 언젠가 보이지 않게 사라지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거리를 사이에 두고 인사했다. 돌아서며 나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살짝 접었다. 한 번 더 접고 또 한 번 더. 접는 횟수만큼 외로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적어도 정돈되었다. 첫 공판날 법정은 조용했다. 종종거리는 구두 소리도 물 마시는 소리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조용했다. 나는 증인석에 서서 내 손의 기억을 말했다. 한 줄 한 줄의 수치와 촉감빛의 각도와 소리의 두께를 증언했다. 검사의 질문과 변호인의 질문이 오갔다. 판사는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며 메모했다. 언어는 정확했고 내 숨은 차분했다. 증언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 누군가가 내 어깨를 스쳤다. 회장님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다. 잘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손수건의 매듭이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내 박동과 맞았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바깥 공기는 초가을의 냄새를 띠고 있었고 가느다란 바람이 머리카락을 건드렸다. 며칠 뒤 중간 판결이 나왔다. 주된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었고 남은 쟁점은 추가 심리에 넘겨졌다. 간구의 부모가 당한 사고와 재단의 금전 흐름 사이의 인과는 이제 눈앞까지 왔다. 마지막 다리를 건너는 일만 남았다. 사람들의 말이 어지럽게 오르내렸지만 나는 더 이상 말들 사이에서 휘청거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길을 보았다. 길의 흰 여백을 존중했다. 그리고 그 여백 위에 작은 글자를 썼다. 살아라. 그때 언담이 문을 열었다. 첫 관람일 사람들은 홀로 들어와 천천히 걸었다. 어떤 이는 천을 만지지 않고도 촉감을 느꼈고 어떤 이는 바닥의 울림을 귀로 들었다.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갑자기 멈췄다. 아이는 위를 올려다보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오래 보았다. 내 배 안에서 작은 생명이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속삭였다. 우리가 만든 길이야.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길. 간구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 옆에 섰다. 그의 걸음은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똑바로 앞을 보았다. 그는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디뎠다. 우리가 함께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그의 발 아래 바닥이 낮게 울렸다. 그는 그 울림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 손을 찾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로 겹쳐졌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작은 집에 찬물이 끓는 소리가 퍼졌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보리차를 마셨다. 창문 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창틀의 그림자가 벽에 옮겨 붙었다. 간구가 말했다. 이 집엔 여백이 많네. 그래서 숨쉬기 좋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가 원하면 함께 살고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지켜볼게. 내 마음은 이 집의 여백만큼 넓게 둘 수 있어. 나는 웃었다. 억지로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다. 나는 혼자도 살 수 있어. 그리고 너와도 살 수 있어. 중요한 건 내가 고른다는 거야. 그는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작은 잔물결처럼 식탁 위로 퍼졌다. 우리는 설거지를 나눠 하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초록 잎이 밤의 공기를 마셨다. 손수건을 빳빳하게 말려 접어 서랍에 넣었다. 매듭은 풀지 않았다. 풀지 않는 매듭 하나쯤 갖고 사는 일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이 계절이 가르쳐 주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팀 메신저였다. 언담 첫날 관객 피드백 요약 설치 사진 다음 전시 제안. 나는 사진을 넘겨보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천 사이를 지나가던 노인이 발을 멈추고 눈을 감은 순간을 누군가 찍어 올린 사진이었다. 사진 속 노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확대해 보았다.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다. 싸움의 반대말이 아니라 싸움을 끝낸 자가 얻는 조용한 자리의 평화. 불을 끄고 누웠다. 어둠 속에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샜다. 하나, 둘, 셋. 내 숨과 아이의 움직임과 바깥의 바람이 같은 박자로 흘렀다. 나는 속삭였다. 처음으로 누구도 곁에 없어도 괜찮다고 느꼈어. 그래서 너와 함께라도, 너 없이라도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니 안심해. 우리가 가는 길은 선명해질 거야. 새벽이 열릴 때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늘의 첫 문장을 썼다. 기록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무라고 스승은 말했다. 나의 오늘을, 나의 손을, 나의 숨을 내가 만든 여백을 기록했다. 그 여백을 채우는 건 늘 내가 고른 단어들이었다. 누군가의 문장이 아니라 나의 문장으로 나는 나를 세웠다. 아침 햇빛이 커튼 끝을 타고 들어왔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나는 찻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먼 데서 아이 울음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멎었다.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조금 따뜻했다. 간구가 부엌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밝았고 내 대답은 선명했다. 여기 있어. 하루가 시작되었다. 길 위에서 숨을 새고 여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도 나답게 서기로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내 안의 작은 생명을 위해서. 이 결심은 종이에 쓰면 얇아 보이지만 손으로 접으면 두꺼워진다. 나는 그 결심을 다시 접었다. 모서리가 정확히 맞닿았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나에게는 세계가 제자리를 찾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람이 창틀을 스쳤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공기 속에는 먼지만큼 작은 희망들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희망을 들이마셨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고른 길을 걷기 위해. 그리고 문득 알았다.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나는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